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마법사와 철학자,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까지 이 문장을 우주의 비밀을 여는 열쇠로 믿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런데 이 문장이 처음부터 잘못 번역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전설 속의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지식을 한 몸에 담은 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신 토트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가 합쳐진 존재, 3번 위대한 헤르메스라 불린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이 전설적 인물이 에메랄드빛 석판에 우주의 진리를 새겨 후세에 전했다는 이야기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설을 벗겨내고 역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학계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노곡판 관련 기록은 이집트가 아닌 8세기에서 9세기 사이 아랍어로 쓰인 문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 자체가 이미 또 다른 누군가가 번역하거나 옮겨 적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설의 기원부터가 이미 안개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랍어 문헌이 담고 있던 핵심 사상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자들은 그 원래 의미가 천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지상의 사건이 비롯된다는 위계적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닮았다는 유사성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이 나온다는 기원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분명한 훨씬 더 좁은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2세기 유럽, 이슬람 세계에 축적된 지식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서쪽으로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스페인의 톨레도, 시칠리아의 번역 학교들에서 수많은 아랍어 문헌이 라틴어로 옮겨졌습니다. 노곡판의 내용도 이 번역의 물결을 타고 유럽 사상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번역 과정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지점은 하나의 작은 전치사였습니다. 아랍어 원문에서로부터 프롬를 의미하던 표현이 라틴어 번역에서는 과 같이 라익로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달라졌지만 문장이 가리키는 세계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이 비롯된다는 인과의 문장은 하늘과 땅은 서로 닮아 있다는 유사성의 문장으로 조용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와 같이라는 유사성의 언어는 전혀 다른 사유체계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위와 아래가 닮아 있다면 하늘의 별자리를 읽어 땅 위의 운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 되고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적 변화는 우주 원리의 물질적 실현으로 의미를 얻습니다. 단 한 음절의 변화가 서양 신비주의 전체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버린 것입니다. 라틴어 번역본이 유럽에 퍼지자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연금술사들은 이 문구를 자신들의 작업 원리로 삼았습니다. 금속을 변환하는 물질적 실험과 영혼을 정화하는 영적 수련이 동일한 원리 위에 서 있다는 믿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는 연금술 문헌의 표지이자 비밀 결사의 서약이자 철학자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 신봉자 중에는 뜻밖의 이름도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가 평생에 걸쳐 연금술 연구에도 깊이 몰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는 뉴턴이 노곡판의 내용을 손수 필사하고 주해를 달았다고 알려진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바로 그 손이 수천 년 전에 쓰인 신비주의 전통의 문장을 옮겨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이 더 흐른 19세기, 이 문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신지학,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노곡판의 문구를 피타고라스 수학,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불교, 힌두 사상과 한 줄로 엮었습니다. 원래 계보도 시대도 전혀 다른 사상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묶인 것입니다. 덕분에 이 문구는 서양 오컬티즘의 경전이자 20세기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어떻게 이 오역의 흔적을 추적했을까요? 핵심 단서는 아랍어 원문 자체에 있었습니다.
아랍어 원문을 꼼꼼히 분석한 연구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조와 유사성을 나타내는 구조가 라틴어 번역본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어학적 분석들이 하나둘 축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단서는 번역이 이루어진 시대적 맥락에 있습니다. 12세기 유럽은 이미 점성술적 사고방식과 유사성 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기였습니다. 번역자가 원문을 마주했을 때 자신이 이미 익숙한 사상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즐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번역자가 이미 가진 세계관이 번역의 방향을 무의식적으로 틀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는 번역사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 앞에 서게 됩니다. 12세기의 번역자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상에 맞게 의도적으로 의미를 재해석한 것일까요? 단순 오역이라는 가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 문구를 접한 수많은 학자들이 왜 아무도 원문과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의도적 재해석이라는 가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바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단 한 명의 판단이 이후 수백 년간 검토 없이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수이든 의도이든 아랍어 원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라틴어 번역본이 사실상 권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은 역설로 들어섭니다. 설령 오역이 맞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문장이 만들어낸 사상적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서양 연금술, 점성술, 르네상스의 마법 철학, 그리고 현대 뉴에이지 사상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친 지적 탐구와 예술의 일부가 이 문장 위에 쌓였습니다. 결국 틀린 번역이 올바른 원문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넓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곡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지식들 중 일부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번역이나 해석을 거쳐 전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번역은 언제나 원문과 번역자 사이의 해석이 개입하는 과정이고, 때로는 그 해석이 원문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도달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날 학계의 논쟁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12세기 번역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번역자가 참조한 원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원문이 얼마나 오래된 전통을 담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증거를 흐려놓았고, 전설은 언제나 역사보다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문장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기원에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풀지 못한 번역의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번역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도적인 재해석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